2025년 12월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이번 시간에는요 18번부터 33번 공통사항 영역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4점짜리 문제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에 대해 보기의 설명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박스 볼게요.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하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실손의료보험 중복으로 가입해도 여러 군데에서 다 주지 않아요. 실손보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혹시 가입한 사항이 없는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확인 결과 땡땡과 다른 의료보험 계약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누가 가입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보험계약 관련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계약자일까요? 피보험자예요? 보험 수익자일까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누구죠? 피보험자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가입이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피보험자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계약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보험에 관한 사항을 누구에게 설명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바로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보험계약자에게 상품 설명하고 약관 전달하고 청약서 부본 주고 자필 설명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건 누구예요? 계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다르다면 피보험자의 중복가입사항을 확인하는 거고 구체적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는 피보험자, 두 번째 칸에는 보험계약자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모집질서 관련 준수사항에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보험료 대납입니다.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시는 거.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 기초서류에서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를 지급한다든지 기초서류에서 근거하지 않은 할인을 해준다든지 기초서류에 근거한 건 괜찮아요. 근데 근거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특별히 제공으로 보고요. 자, 그리고 연간 보험료의 10%하고 3만 원을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에 대해서 특별히 제공하는 건 괜찮지만 그 낮은 금액보다 초과해서 어떤 그 물건을 지급을 했다. 고객에게 선물을 줬다. 이런 것들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해서 보험료를 대납했답니다. 대표적인 특별이익 제공 사례이고요. 자, 2번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에 대한 대납입니다. 대신 이자를 내주는 것도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기초를 정한 사유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 수수료의 지급입니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수수료나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죠. 4번 기초서류 정한 금액보다 많은 보험 금액을 약속했대요. 정한 것보다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특별히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보험업법에서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는요. 정답은 1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우리가 이제 과태료 벌금 문제에 몇 가지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보험업법 관련해서는요. 특33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무일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특별이익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무자격 모집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특33 무일일 요 부분 기억해 주시고 금소법 과태료 최대 금액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소법에서 최대 과태료 나올 수 있는 건 1억입니다. 자,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저희 문제에 나오는 거 보면요. 과태료. 그렇기 때문에 특33 특히 보험업법 모집질서 관련해서는 특33 무일일 금소법 과태료는 최대 1억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대부분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해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답이고요. 승환계약을 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필서명을 대신했다 1천만 원의 과태료 대부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답이고 요 문제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답이 됩니다.
자, 21번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좀 전에 20번 문제는요. 모집질서 관련해서 우리가 모집질서라는 거는 고객을 만나서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좀 정도 영업이라고 하죠. 클린 영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모집의 어떤 그 시장의 그런 어떤 것들 흐리는 그런 행위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집질서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에서도 처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정. 상호 협정에서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협정 같은 경우는 제재금을 물리는 거고요. 보험업법에서는 과태료나 벌금이나 형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1번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는 금지 제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처벌이 되고 협정에서 처벌되는 거니까 여기에 보험업법에 나와 있는 모집주소 관련된 사항들을 가져와서 제재금을 물리는 거니까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상호협정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제재금을 납부하는 거 맞고요. 3번 모집질서 확립을 통한 보험산업의 공신력 제고 및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보험회사가 같이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잘 설명되었고요. 4번 상호협정은 보험회사만 대상으로 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보험을 모집하시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험의 모집이라고 하면 중개하고 대리가 있었습니다. 대리. 자,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은 설계사, 중개사,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 대리점이었고요. 대리권이 있는 대리점은 계약 체결권, 보험료 수령권, 고지무 수령권을 모두 갖고 있고요. 중개권밖에 없는 설계사, 중개사는 보험료 수령권, 고지무 수령권, 계약 체결권이 모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보험 설계사는 보험 수령권이 중개권밖에 없기 때문에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번 보험 대리점은 계약 체결권 있죠. 대리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고지무 수령권도 있습니다. 근데 없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3번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계약의 체결을 대리가 아니라 중개하는 자입니다. 중개. 자, 그리고 4번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제 중개하는 사람이죠.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다. 그래서 4번은 맞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는 보험회사 소속되지 않고 그래도 맞고요. 독립적으로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중개하는 자 정답은 맞게 설명한 거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보험설계사가 타 보험회사로 이직을 하기 위한 말소 절차로 알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험설계사는요.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은 어디에 하죠? 금융위원회에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하나요? 보험협회를 통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위촉계약을 맺습니다. 자, 위촉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은 보험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위촉을 정리하는 해촉을 거치게 되고요. 해촉을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됐던 걸 어떻게 해요? 말소합니다. 자, 말소를 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일사전속제도가 취해지기 때문에 말소를 해야 다시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말소 절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말소를 하려면요. 우선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해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험회사 해촉 신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해촉 신청하는 건 맞겠죠? 그런데 협회 말소 신청? 자, 말소가 먼저가 아니고요. 해촉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3번하고 4번 우선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1번하고 3번 해촉 신청. 자, 그러면 해촉을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보험회사 위촉 계약을 맺은 게 종료가 되겠죠. 자,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회에 말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타회사로 이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맞게 설명한 건 3번이 되겠네요. 24번입니다. 다음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금소법이라고 하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예금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들, 그 다음에 증권 투자상품 이런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보험상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장성 상품 그리고 대출성 상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융상품을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중개, 대리할 수 있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직접 할 수 있는 건 누구죠? 보험회사. 그러면 중개 대리할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선 직접 판매업자니까요. 정답은 1번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모집 종사자의 법정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법정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의무 교육입니다. 의무 교육. 그래서 의무 교육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등록 교육이 있었죠. 등록교육. 자, 등록교육은 뭐였죠? 설계사로 등록되거나 대리점으로 등록되거나 어쨌든 중개사로 등록되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교육이 바로 등록교육이었고요. 자, 그리고 등록교육 이후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이런 보수교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판매나 이런 것들이 좀 다수 발생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적으로 또 이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등록 교육은 신규 등록만 있으며 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의 연수 과정 중 하나이다. 자, 여러분 연수 과정이라고 하는 건 교육과 이런 시험 합격 두 가지가 바로 연수 과정의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사람은 경력자죠. 경력자.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신규 등록 교육이고요. 그래서 신규 등록 교육과 경력 교육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 교육만 있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 대상자는 협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조건에 어떤 불완전 판매가 품질 보증 해지 건수가 많다든지 뭐 무효 건수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협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부과하게 됩니다. 3번 보수 교육의 이수 기한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보험 설계사는 등록 일자로부터 2년마다 경과할 때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 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수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보험설계 전문가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자, 윤리 문제니까요. 요거 도덕이잖아요. 잘 읽어보시면 이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기본에 입각해서요. 판매 프로세스를 준수하면서 영업해야 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고객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겠죠. 3번 영업 실적을 최고 우선시하여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 자, 뒷부분은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윤리는요.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물론 영업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부실 계약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4번 전문 구매인으로서의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 필요합니다. 전문성 강화해야 해요. 자, 그러니까 틀리게 설명한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도덕적 위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위험에 관련된 개념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위태, 사고, 손해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 위태롭다가 사고가 나고 결국 나한테 손해가 생기더라. 위, 사, 손의 순서로 온다고 했고요. 위태의 종류는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자, 그래서 물리적 위태는 물리적인 환경이 위험한 거고요. 자, 도덕적 위태는 고의나 방어 같은 인간의 어떤 부도덕으로 생기는 위태고요. 정신적 위태는요, 부주의로 생기는 위태이죠. 그래서 정신적 위태를 다른 말로 기강적 위태라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도덕적 위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1번 손해 발생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내거나 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인의 특성을 우리는 바로 이제 도덕적 위태라고 합니다. 여기 정신적이 들었다 그래서 이거 정신적 위태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신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도덕적 위태라고 합니다. 자, 2번 인간의 부정, 부도덕, 사기 등의 감정이 적극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고 빈도나 빈도나 정도를 증가시키는 인간의 성격, 그걸 바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죠. 그래서 1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무관심 또는 부주의, 사기저하, 풍기문란 등 손해 발생을 방관하는 정신적 태도를 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무관심이나 부주의는 무슨 위태죠? 정신적 위태죠. 위태.
그래서 이 3번은 도덕적 위태가 아닌 정신적 위태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4번 고의 방화나 강도 사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도덕적 위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험사기는요,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이 되다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생겨서 보험사기를 별도로 이 처벌을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요, 45, 우리 외워야 돼요.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사기의 종류는 연성사기와 경성사기로 나눴었죠. 연성사기는 일어난 사고로 부풀리거나 과대 청구하는 거였고요. 경성사기는 사고를 조작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같이 더불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보험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5 맞게 설명했죠? 요거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보험회사가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3번 보험사기 조사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험회사 직원은 보험사기 의심자가 있는 경우 진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자체 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술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청구하는 걸까요? 나 진술하고 싶어요. 나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방어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진술하는 거를 진술 청구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술 청구권은 만약에 누가 행사를 한다면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리게 설명한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또는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규정 속도에서 감속해야 되는 비율로 알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 기존에 없던 문제입니다. 뭐 요즘에 최근에 이제 없던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교재에서도 이제 주석에 좀 달린 그 어떤 설명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겨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노면이 얼어서 이제 조금 더 위험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젖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20kg 이상, 20% 이상 감속을 해야 되고요. 얼었다 그러면은 30% 이상 감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설명 정답은 2번 20%가 되겠습니다. 30번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험계약은요. 불효식 낙선계약이었고요. 유상 쌍무계약이었고요. 자, 그리고 부합계약성이 있었고요. 선의계약성, 그리고 계속계약성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상법은 보험계약을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법상 보험도 계약이에요. 보험회사 상인입니다. 그래서 상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거 맞고요. 자, 2번 정형화된 보험약관으로 다수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부합계획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약관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부합계약성이라는 걸 띠고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효력 발생을 위한 법률상 요건이 아닙니다. 증권을 못 받았다고 해서 보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모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특수계약이다. 여러분, 국가기관하고 체결하는 계약이 특수계약이다. 뭐 이런 조항은 우리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어떤 특수계약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모두 그런 어떤 특수계약에 해당된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청약철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청약철회는요,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고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했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맞고요. 자, 2번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다시 돌려줘야 돼요. 보험회사는요.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보험회사 직권으로 청약철회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건 고객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직권으로 청약철회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를 접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보험계약의 취소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취소는 언제만 할 수 있다? 3제 기본 지키기를 미행했을 때 약관 전달하면 상품 설명, 청약서 부본 전달, 그 다음에 계약자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은 무한대가 아니죠. 몇 개월이죠?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립일로부터 라고 한 거 3번, 4번이니까 1번, 2번 우선 탈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은 뭐죠? 청약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4번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맞게 설명한 거 성립이라고 한 건 3번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보험 가입시켜 준다든지 회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든지 이런 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망을 담보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었죠. 그 단체보험의 계약에서는 좀 생략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되면은 당연히 피보험자로 지정이 되면 나중에 사고 나면 보험금을 받는 거고요. 자, 2번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이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 여러분 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을까요? 자, 보험금은 누가 청구한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인보험에서는요, 수익자가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청구권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틀리고요. 자, 4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바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요, 공통사항 영역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